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까운 슈퍼마켓 어딘가에서는 시금치 상자가 풀리고 있습니다. 라벨에는 지역산 또는 신선함이라고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라벨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이 시금치가 수천 마일을 이동해 왔다는 것, 그리고 밖에는 서리가 내리는 동안 인위적으로 섭씨 21도를 유지하는 가열된 온실의 인공조명 아래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시금치를 생산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 생태 발자국이 스테이크 한 조각보다 더 큽니다. 어쩌면 2주 전에 수확되어 유럽의 절반을 가로지르는 콜드체인을 통해 이동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집 문 앞에서 똑같은 잎채소를 훨씬 더 신선하고 영양 밀도가 높으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미가 좋은 상태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밖이 꽁꽁 얼어붙고 눈이 내리더라도 세상이 생명력을 잃은 듯한 1월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업계에서 당신이 있기를 바라는 아주 간단하고 오래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겨울 시금치 수확이 정말 얼마나 단순한지 모든 사람이 안다면, 그리고 이 식물이 겨울에 수확되기를 사실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한다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신선한 채소는 오직 거대한 산업적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환상 위에 세워진 시장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시장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급자족, 진정한 자립, 그리고 위기의 시기에도 식탁에 신선한 채소를 올릴 수 있는 안정성이라는 주제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이 이 정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원사에서 정원사로, 세대에서 세대로 조용히 전수되어 왔으며 이제 제가 당신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에 공유할 통찰력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것이며, 왜 이 방법이 단지 겨울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원 가꾸기, 자급자족, 그리고 진정한 자립에 대한 이해 전체를 바꿔놓을 것인지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로 물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100년 전만 해도 가족들이 겨울에 직접 채소를 수확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상주의나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은 낭만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생존을 위한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작동하는 콜드체인은 없었습니다. 12월에 모로코산 토마토나 남아프리카산 상추를 비행기로 들여오는 글로벌 무역도 없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인공조명과 난방시설을 갖춘 온실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먹고 싶다면, 2월에 식탁 위에 신선한 채소를 올리고 싶다면 가을에 올바르게 계획하고 적절한 작물을 심어야 하며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지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의존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취약한 공급망에 대한 의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의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결정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의존,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갈 때만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목격했습니다. 폭풍이 항구를 마비시키면 갑자기 선반이 비어버립니다. 정치적 갈등이 제재로 이어지면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에너지 위기가 가격을 치솟게 하면 갑자기 많은 사람이
평소 먹던 채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옛 지식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흙 속에, 식물 그 자체에 수천 년 동안 작동해온 자연의 원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식량 주권을 되찾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는 첫 번째 단계는 겨울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늦가을에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정원사가 이미 수확 모드에 들어가 시즌을 마무리할 생각을 하는 늦여름에 시작됩니다. 8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는 겨울 수확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법 같은 시간의 창이 열립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날짜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관찰과 적응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8월에 수확하고 저장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마지막 토마토를 따고 호박밭을 정리하며 정원 침대를 겨울용으로 대비하는 것만 생각하죠. 파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겨울에 직접 키운 채소를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사고의 오류입니다. 시금치는 여름 식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추운 날씨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 조상인 원래의 야생 형태는 밤이 춥고 낮이 짧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겨울은 온화하지만 분명 서늘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식물이 성장을 멈추고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시금치는 대부분의 식물을 죽이는 것들, 즉 서리, 짧은 일조 시간, 서늘한 기온을 정확히 좋아합니다. 섭씨 25도 이상의 온도에서 시금치는 꽃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식물이 잎을 키우는 대신 모든 에너지를 번식을 위한 꽃대 형성에 쏟는다는 뜻입니다. 잎은 써지고 작아지며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여름에는 많은 지역에서 시금치를 재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겨울이야말로 시금치가 생동감을 얻고 편안함을 느끼는 때입니다. 따라서 8월이나 9월에 시금치를 심는다면 가을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큰 사고의 오류입니다. 당신은 1월, 2월, 3월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머지 절반이 잠들어 있는 동안 자라나는 살아있는 저장고, 공급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공급원이 휴식기에 있을 때 활동하는 식량원을 만드는 것이죠. 품종 선택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종 건너뛰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과 완전한 실패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모든 시금치가 추위에 강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 종자 산업은 짧은 시간에 최대 수확량을 내는 데 초점을 맞춘 품종들을 개량해 왔습니다. 여름철 이상적인 조건에서 빠르게 자라고 덩치를 키워 수확량을 제공하는 품종들입니다. 이 품종들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만 작동하는 고성능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영하 5도 이하의 진짜 첫 서리가 내리면 이 품종들은 죽습니다. 세포가 터지고 조직이 무너지며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변해버립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배고 튼튼한 겨울 시금치 품종입니다. 수확량이 가장 많지는 않거나 자라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추위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추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전적 구성을 가진 품종들입니다. 자이언트 윈터, 베르딜, 마타도르, 감마, 모노파 또는 빈터로이젠 같은 이름들이 문헌과 숙련된 겨울 정원사들의 보고서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품종들은
유전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겨울을 이겨낸 수천 세대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세포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더 작고 두꺼우며 세포벽 구조가 더 촘촘한 잎을 형성합니다. 이 잎들은 상대적으로 물을 적게 함유하고 있으며 당 농도가 높은 세포액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은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합니다. 세포액의 어는 점을 낮추는 것이죠. 이것은 겨울에 우리가 도로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식물의 경우 세포 안에 물이 0도에서 얼고 그 결과 생긴 얼음 결정이 안쪽에서 세포벽을 뚫습니다. 겨울의 강한 품종은 품종과 경화 정도에 따라 영하 5도, 영하 10도, 때로는 영하 15도가 될 때까지 세포액이 얼지 않습니다. 성장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랍니다. 다른 식물들이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된 빙점 직전의 온도에서도 이 겨울 시금치 품종들은 느리지만 착실하게 새 잎을 내밉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여름의 성장이 아니라 인내심 있고 끈기 있는 성장, 즉 신뢰할 수 있는 겨울의 성장입니다. 이제 성공과 실망을 가르는 부분인 파종과 준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금치는 까다롭지 않아서 아무데나 씨를 뿌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겨울 수확을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원 침대부터 시작하세요. 겨울 동안 그늘이 지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반그늘인 침대가 시금치에 이상적일 수 있지만 겨울에는 얻을 수 있는 모든 햇빛이 소중합니다. 태양 고도가 낮고 낮이 짧으므로 모든 햇살 한 줄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향이거나 적어도 건물이나 나무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침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토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금치는 지나치게 비옥한 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토양의 질소가 너무 많으면 식물이 너무 빠르고 연약하게 자랍니다. 그런 식물은 추위에 강하지 않습니다. 첫바람에 쓰러지는 응석바지 아이와 같죠? 시금치에 필요한 것은 중간 정도의 토양 비옥도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배추나 토마토 같은 다비성 작물을 키워 이미 영양분을 소비한 침대가 좋습니다. 퇴비를 약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신선한 가축 분뇨내나 화학 비료는 주지 않은 침대 말입니다. 토양의 비옥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흙은 푸석푸석하고 알갱이가 고우며 통기성이 좋아야 합니다. 광폭 포크를 사용하여 너무 깊지 않게 약 15to 20cm 정도 깊이로 흙을 풀어줍니다. 모든 덩어리를 부수고 돌과 큰 뿌리 잔해를 제거합니다. 작은 시금치 씨앗이 흙과 잘 접촉할 수 있으면서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구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배수입니다. 고인물은 겨울 시금치의 최대적입니다. 추위도 서리도 아닌 추위와 결합된 습기입니다. 토양에 물이 고이고 뿌리가 계속 젖어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곰팡이 질병이 퍼지고 식물은 약해져서 죽습니다. 토양이 무겁고 찰지며 물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거친 모래, 고운 건설용 모래 제외나 구조를 느슨하게 해주는 잘 썩은 퇴비를 섞어줍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두둑을 높여 일항 침대나 높이 조절 침대를 만들어 물이 더 잘 빠지게 해야 합니다. 이제 파종 단계입니다. 막대기나 갈퀴 손잡이로 약 2to 3cm 깊이의 얕은 고랑을 만듭니다. 그보다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금치 씨앗은 비교적 크지만 덮어주는 흙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랑 사이의 간격은 약 15to 2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간격은
겨울철 공기순환을 위해 중요합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습한 미세기후가 형성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습기가 문제입니다. 고랑 안에서는 씨앗을 2-5cm 간격으로 놓습니다. 어떤 정원사들은 더 빽빽하게 심고 나중에 솎아내기도 하지만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식물에 상처를 입히거나 옮겨 심는 모든 행위는 식물을 약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식물이 발아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씨앗을 고운 흙으로 덮고 가볍게 눌러주어 흙과 잘 접촉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물뿌리개 노즐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한 번 듬뿍 물을 줍니다. 흙을 적시는 것이지 물바다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그런 다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옵니다. 바로 자연이 일하게 두는 것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씨앗은 섭씨 10도 이상의 온도에서 7-14일 이내에 발아합니다. 첫 떡잎이 나오고 이어서 들쭉날쭉한 진짜 시금치 잎이 나타납니다. 9월이 온화하다면 10월에는 이미 작은 로제트 모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수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무언가 먹음직스러워 보이자마자 즉시 수확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들은 먼저 경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식물들을 겨울 생존 전문가로 탈바꿈시키는 변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0월에 잎 위로 이슬이 얼어붙는 첫 서리를 맞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식물은 생리적 상태를 전환합니다. 짧아지는 낮 시간과 떨어지는 기온을 감지합니다. 녹말을 설탕으로 전환하여 부동액 역할을 하게 하고 세포액을 더 끈적하게 만듭니다. 특수한 부동 단백질을 생성하고 셀룰로스와 리그닌으로 세포벽을 강화합니다. 잎은 더 단단해지고 거의 가죽처럼 변합니다. 식물은 손상을 주지 않고 얼 수 있는 세포 사이 공간으로 세포 안의 물을 능동적으로 펌프질해 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식물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영하 5도, 10도, 심지어 15도의 혹독한 서리가 내리는 밤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금치 식물들이 땅바닥에 평평하게 누워 있습니다. 축 처져서 생기가 없고 유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마치 뭉개진 죽은 조직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본능은 절망입니다. 식물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이 시험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포기하는 99%의 정원사와 차별화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태양이 공기를 데우는 정오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잎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한두 시간 안에 다시 초록색으로 탄탄하게 생기를 되찾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세포 사이에 물이 엽니다. 세포 자체는 설탕과 단백질 덕분에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식물은 내부 압력, 팽압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휴식 상태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세포는 다시 물을 흡수하고 식물은 다시 똑바로 섭니다. 이 과정은 겨울 동안 수십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추위에 강한 품종은 영하 15도까지도 문제없이 살아남습니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온화한 지역에서는 식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겨울이 혹독한 지역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조건을 완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직포, 제곱미터당 최소 30g, 가급적 50g 이상 느슨하게 덮고 가장자리를 눌러줍니다. 공기는 통하고
빛과 물도 투과시키지만 5to 10도 정도의 온도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낮은 터널이나 콜드 프레임입니다. 낮은 터널은 금속, PVC 또는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활대 위에 자외선 차단 온실용 필름을 씌운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독립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맑은 겨울날에는 온실 효과 덕분에 상당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식물은 이 온기를 광합성에 사용합니다. 낮은 터널은 10to 15도 이상의 온도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달린 나무 상자로 만든 콜드 프레임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열을 더 잘 저장합니다. 모든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화창한 날에는 열이 쌓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땀을 흘리거나 봄인 줄 착각하고 꽃을 피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인 1월이나 2월의 수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웃들이 슈퍼마켓에서 비싼 수입 채소를 찾고 있을 때 당신은 정원 침대로 갑니다. 그곳에 진한 녹색의 활기찬 시금치가 있습니다. 잎은 여름보다 더 조밀하고 단단하며 풍미와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높은 당도 덕분에 맛은 더 강렬하고 고소하며 달콤합니다. 수확은 특별한 방식으로 합니다. 식물 전체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 잎만 땁니다. 식물의 중심부 쟁거주문은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은 계속해서 새 잎을 밉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은 계속해서 새 잎을 내밉니다. 이 순환은 11월부터 3월 또는 4월까지 이어집니다. 당신은 전기, 난방, 글로벌 공급망 없이도 작동하는 살아있는 저장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공급 부족이 일상이 되거나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신선한 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시금치 수확은 기술 그 이상이며 삶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준비의 원칙입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내의 원칙입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사물이 경화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 탄력성의 원칙입니다. 강함이란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겨울철 물주기는 섬세한 문제입니다. 흙이 5cm 깊이까지 정말 말랐을 때만, 그리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에만 물을 줍니다. 보통은 자연적인 강수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겨울의 큰 장점은 해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진딧물과 민달팽이는 활동하지 않으며 곰팡이 질병도 추위 속에서는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살충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세 가지 다른 품종을 동시에 심으세요. 하나는 특히 추위에 강하고 다른 하나는 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백업이 마련됩니다. 또한 파종 시기를 단계별로 8월 중순, 9월 초, 9월 말 나누어 수확 기간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발코니의 높이 조절 침대나 용기에서도 잘 자랍니다. 높이 조절 침대는 더 따뜻하고 배수가 잘 됩니다. 건물 벽에 붙여둔 용기는 건물에 저장된 열을 이용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효능감에 관한 것입니다. 1월에 눈 속을 걸어가 직접 채소를 수확할 때 당신은 자립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은 자기결정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생산자입니다. 겨울 시금치 수확은 우리에게 자연의 리듬, 즉
심을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그것은 하나의 닻이 되어 줍니다. 옛 방식들은 견고합니다.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 지식을 다시 습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시간이나 공간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고 버틸 여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년 이러한 기술을 쌓아갈수록 당신은 더 강해지고 독립적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제적 붕괴도 당신에게서 지식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힘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조각의 땅, 몇 알의 씨앗, 그리고 시작하려는 의지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정원의 생명력 없는 겨울철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묻어두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심고 당신의 자립을 되찾으세요. 자급자족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 강해지세요. 독립적으로 머무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하세요.